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도시를 분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분석을 할까요? 도시의 미래를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예상을 할까요? 또는 도시의 현재 가치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특히 신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광역도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어차피 좋은 얘기는 유튜브에 계신 분들이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어떤 투자자들,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 거기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좋은 얘기는. 그래서 그걸 듣고 투자를 하시던지 뭐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각자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한다. 그리고 블로거 또는 신문 또는 어떤 자료에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굳이 좋은 이야기를 저까지 떠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점은 왜 좋은가? 정말 무엇 때문에 좋은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도시는 이러한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다. 그 한계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한계. 그러면 이제 그것을 듣는 분들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듣고, 한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시의 한계는 이거인데, 그러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정말 이게 한계인가, 본인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저는 그 화두를 던지는 거죠, 화두. 이러한 면도 있고, 저러한 면도 있는데, 이러한 면이, 한번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문제점을 제시해주면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본인들이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도 본인들이고, 그리고 그 투자해서 그 성과물을 가져가는 것도 본인들입니다.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죠?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다 본인이 가져가는 거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장단점들은 본인이 소화를 해서, 공부를 더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의 주관이 생기고, 인사이트가 생기면 본인이 이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결과물도 본인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시면 되고, 제가 뭐 이렇고 한 도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냥 본인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냥 본인이 뜻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도시를 볼 때 그 한계도 명확히 봐야 된다.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송도라는 곳이 예전에 2006년도에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런 소리 안 하지만 여기는 그 당시 투자 열기가 강할 때는 제2의 강남이라고 했습니다. 제2의 강남. 이 도시의 지금 자체 내부의 인프라, 도시 내부의 퀄리티, 그거를 봐서는 강남에 꿀릴 게 없죠.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한다면 강남보다도 더 낫죠. 여기가 전혀 꿀릴 게 없죠. 그런데 도시라는 게 어떤 연결성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서울과의 연결성, 그런 것이 중요하고 다른 도시와의 연결성이 중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발전을 못했던 거죠. 어떤 그 한계가 있으니까. 전에 말했듯이 여기는 국제도시로서 홍콩과 같이 발전했으면 강남을 뛰어넘었죠. 이제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2006년 당시에 그러한 점을 깊게 생각을 했냐 이거죠. 일반인들이 아니죠. 여기 이제 분양권 투자하신 분들 전부 부동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뭐 20개, 30개 막 사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분들 그거 사가지고 다 쫄딱 망했죠.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죠. 그 분양권이 이제 헐값이 되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했겠냐 이거죠. 그때는
국제도시의 그 장밋빛 환상만 본 거죠. 자, 그런데 그걸 꼼꼼히 생각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게 무리한 투자는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도시에 대해서 그 양극단 장점과 단점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즘 최근에 부동산 어떤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매매 방법이 단타 매매가 극성을 부린다는 겁니다. 2006년도에도 뭐 그런 것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자, 그게 더 뭐랄까 활발해졌다. 최근에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수원에서 최근에 이제 최근 시장에서 수원이 이제 핫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원의 뭐 월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3천 몇백 건이었으면 그 중에 244건이 법인 매매라고 합니다. 법인 매매. 법인이 수원에 그렇게 아파트를 살 일이 있을까요? 뭐 사서 기숙사를 주거나 관사를 주거나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매매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그 대출이 막히니까 법인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서 단타로 치고 빠지고 나가는 그러한 투자 매매 기법이 요즘 이제 유행입니다. 유행.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어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울 수 있냐 없냐죠. 그게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 방법이 또 왜 더 이렇게 활발해졌냐? 자, 거기에는 이제 단타 매매가 어떤 극성을 부리는, 자, 그런 원인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옛날에 단타 매매가 아닌 장기 투자자라면 뭐 그런 데이터를 보고 과연 투자했을까요? 앞으로 공급량을 보고 투자했을까요? 앞으로 3년 뒤에 공급량을 보고 투자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어떤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면 사면 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데이터와 차트를 많이 보느냐? 바로 그건 사람들이 단타 매매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타 매매를 많이 쳐서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고 나서 1년 뒤에 팔지, 2년 뒤에 팔지. 자, 그 사람들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길어야 2년인데 그 2년 안에 어떤 역전세를 만나면 안 되니까 바로 갭 투자죠, 갭 투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 게, 부동산은 절대 단타 매매를 치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서 2, 3개월 있다 판다. 옛날에 2, 3개월에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2, 3개월에 올라가서 뭐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부동산 복비, 그 다음에 법무사비, 양도소득세, 뭐 그렇게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수십 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까지 내야죠. 자, 그렇게 단타를 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이 좋은 시장에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시장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손익 계산을 하면 막상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렇게 부동산을 배우면 어떤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기본기. 자,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배우면 다음 사이클에서 또 그러겠죠. 자, 또 그 기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집을 팔고 나면 뭐 몇 천만 원이라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자, 몸만 바쁜 거죠. 몸만 바쁜 겁니다. 자, 그리고 본인들이 그 전업 투자자도 아닌데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직장 일이 또 소홀하게 되는 거죠. 냉철하게 얘기하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도박. 그냥 도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단타 매매를 하다 보면 계속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물량을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 돈을 다 풀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풀빵. 자, 풀빵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딱
역으로 걸려들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그 대출받아 사는 거 아닙니까? 뭐 법인 매매든 계약 투자든 다 그거 사실 자기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다 그거 알고 보면 미수를 치는 거죠. 주식에서 미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세에 걸리거나 시장이 한순간에 딱 꼬꾸라지는 순간 바로 그분들은 역전세에 몰리고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리스크를 잘 모르시는 거죠. 잘 모르시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라 그러죠? 전문 강사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는 걸 배우고, 자, 그렇게 해서 자꾸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별로 내 손에 남는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 공부도 기초가 든든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공부를 잘못 배우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수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점을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도시를 분석을 할 때 무엇이 핵심인가, 자,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총균세라고 그러죠. 총균세. 자, 인류의 어떤 근대 문명을 변화시킨 게 총과 균. 요즘 뭐 세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쇠였다는 거죠. 인류의 어떤 문명을 어떤 발전시키는 데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 자, 그런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저는 이제 그것에 비유를 해서, 뭐 이건 전국적,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뭐 특히 서울 수도권에 정확히 맞는 얘기고, 뭐 다른 광역시에도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딱 꼽는다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라는 얘기죠. 철도, 뭐 또는 지하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일자리라는 거죠. 그 일자리, 산업단지 또는 일자리.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보자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잘 갖추어 있느냐,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자, 그런 게 이제 호재죠, 호재. 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 중요한 곳에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 그리고 철도를 깔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깔고 있으면 나중에 일자리가 생기겠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도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고민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걸 유튜브로 이제 여러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자, 여러분, 부동산 공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부동산 공부는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본인이 작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 더 그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자본을 가지고 어디 가서 단타를 치면서 뻥튀기 하지 마시고, 뻥튀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도시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이렇게 도시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라. 포커스를 맞춰서. 자, 그런데 강의장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죠. 강의장에서 이렇게 강의하면 수강생이 잘 모이질 않겠죠. 당장 다음 주에 오를 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데가 강의장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사실은, 뭐랄까요. 가장 느려 보여도, 공같이 느리게 보여도 가장 빠른 방법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 20년 가까이 투자를 해봤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투자를 했고, 분명히 그렇게 또 성과를 거두었고, 자, 그러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도 제가 지금 말하는 원칙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런 게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던 건 아니겠죠. 투자를 하면서 그걸, 내가 했던 방법을 체계화 시켜가는 거죠. 체계화. 제 투자 스타일로 딱 만들어 놓는 거죠. 제 투자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시스템화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내가 단타를 많이 친다. 뭐 여기저기 와서 뭐 대출 끼고, 이빠이 끼고, 법인 대출 끼워가지고 이빠이 쳐서 뭐 몇천 먹고 나온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게 투자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계속 수익을 내니까. 근데 문제는 그 투자 시스템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투자 시스템으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쪽박을 찰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주고. 자, 문제는 도시에 대한 연구를 해라. 자,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은계지구를 많이 설명했죠. 자, 여기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적절한 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은계지구. 자, 은계지구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소사대공 노선이면 한 21년 말이나 22년에 이제 완공이 되겠죠. 서부축을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뭐 통일이 되면 북쪽까지 연결될 노선이니까. 자, 그래서 소사, 대곡까지 가는, 대곡에서 일산 쪽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노선이 지금 이제 건설 중이죠. 2호선이 있죠. 2호선이 인천 대공원역까지 왔는데, 자, 이것을 이쪽으로 은계지구로 해서 독산역으로 가는 노선을 또 지금 추진 중이죠. 뭐 이제 이것도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데, 자, 독산역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아주 이제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또 인천 2호선인가요? 자, 이쪽으로 해서 은계로 해서 옥길 쪽으로 가는, 자, 그런 노선이 있다는 거죠. 신천역은 이제 트리플 역세가 되는 거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를 보십시오. 제2 경인고속도로죠. 자, 이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경부축으로 가는 거죠. 경부축. 자, 판교가 나오네요. 그죠? 기가 막힌 노선이 있죠. 자, 판교가 나오네요. 제2 경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쪽을 통해서 광명 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면 강남 서울대학교로 해서 강남이 나오는 거죠. 양재역 쪽으로 빠지고 나중에 수서 쪽으로까지 빠지는 강남의 접근성도 매우 좋다. 자,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해안고속도로가 나오죠. 자, 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도 좋다. 자, 이쪽으로 평택 시흥 고속도로도 좋다. 자, 다 좋다는 겁니다. 자, 이 주변이, 그래서 제가 은계는 사통팔달 지역이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그 주요 외곽 고속도로가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 외곽도로와 이 외곽 도로와 지하철 노선이 한 3개가 생긴다. 또 내려가면 월판선까지 이용할 수 있고, 자, 그러면 한 4개 정도가 여기에 생긴다.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 이 외곽 영동고속도로 말고 이 외곽 순환도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외곽 순환도로, 이 외곽 순환도로 주위에 또 모든 일자리가 다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도시의 어떤 발달에 있어서 고속도로와 철도가 중요하다. 자, 그 철도와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는 다 만들어져 있고 이미 수십 년간의 어떤 그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통해 수도권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고, 이제 철도를 여기다 놓고 있다. 벌써 소사 대곡은 소사까지는 운행을 하고 있고 대곡도 조만간 연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도 이쪽으로 지나가고, 신안산선도 중요하죠. 자, 이 부분이 좀 더 확대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세가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죠. 장현지구 여기 트리플 역세권은 최근에 6억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6억 한 3, 4천? 한 4, 5천까지 간 것 같아요. 자, 트리플 역세권은. 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려고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철도가 공사 중이고, 서해선, 신안산선, 월판선. 자, 그리고 중요한 고속도로가 다 깔려있고 아주 거미줄처럼 깔려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고속도로가.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에 들어올 것은 뭐냐? 이게 다 깔리면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바로 일자리가 들어와야죠. 이것만 깔렸는데 일자리가 안 들어온다는 건 비경제적이죠. 비경제적. 자, 그래서 일자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다 그래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여기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완성짓겠다는 거죠. 자, 교통을 편하게 해서 물류를 좋게 하고 인구가 모여들게 해서 주거지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서부축 판교에서부터 시작돼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거쳐서 인덕원을 거쳐서 광명 테크노밸리를 거쳐서 이 백옷, 송도로 이어지는 이 4차 산업 벨트. 자, 4차 산업 벨트죠. 자, 그곳에는 4차 산업 관련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으로 반도체 또는 자동차 제조업으로서
성장을 하면서 이런 거대한 경부축 도시를 만들어서 바글바글한 어떤 그 동탄까지 만들어서 거대한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었다면, 자, 이제는 서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4차 산업 기지들이 만들어진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은 인재 산업이다. 인재 산업이다. 그리고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부축 라인, 정확히 구분하면 이 외곽순환도로의 안쪽에 있는 그런 택지에서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도로가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하철 노선이 많은 데를 당연히 나의 주거지로 선택을 해야 나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다 이렇게 촘촘한데, 도로들이 다 촘촘하고, 철도길도 다 많이 노선도 만들어졌고, 또 건설 중이고, 이쪽은 경부축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뭐 활발하게 이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벤처 산업단지 들어오고 제조업, 저기 반도체 공장 들어오다 보니까 뭐 분당선, 신분당선, 뭐 GTX A까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서부축으로 그 발전의 축을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러한 그 집중적인 인프라와 그 산업단지, 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경기도 남부권이 핫한 거죠. 사실은 핫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이런 경기도 남부권 시장이 지금 돌아가면서 풍선 효과로 상승하고 있다. 자, 여기 이제 수원, 그 다음에 수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용성 떴고, 그 다음에 동탄도 역시 이제 상승을 했고, 자, 그게 이제 요즘 안산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인천으로 옮겨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흥도 요즘 최근에 좀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러한 그 인프라들, 그 다음에 또 건설, 거기에 어떤 계속 들어올 산업 벨트들, 첨단 산업 단지들,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얘기를 어디에서 잘못 봤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보시죠. 그 극과 극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분당과 일산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분당은 바로 이제 그런 그 철도, 자, 보십시오. 경부고속도로, 대한민국의 대표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자, 여기 또 SRT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KTX급의 SRT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GTX-A까지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부선 철도는 또 따로 있고요. 이렇게 조건을 딱 갖추니까 이 분당이라는 도시는 예전에 강남의 배드타운이었죠. 자, 근데 그 분당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바로 판교 벤처밸리가 들어와서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가 되었고, 이 분당 자체에도 네이버, 두산, 뭐 대학도 들어오고, 죽전 쪽인가요? 당국대학도 들어오고,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또 밑에는 어떻습니까? 이 경부축이다 보니까 삼성이 계속 확장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공장은. 하이닉스도 이천에서 또 용인 쪽으로 또 확장을 했고, 이 도시가 성장을 했던 거죠, 분당이. 그 분당이 성장할 수 있던 건 바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철도, 그 다음에 계속된 지하철 공사. 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어떤 입지의 힘이었고, 이 경부축의 힘이었고, 자, 그런데 일산 한번 보십시오. 뭐, 말할 것도 없이 북한으로는 우리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만약에 여기 북한과 어떤 교류가 됐다든지, 그래서 이쪽에 공장을 많이 만들 수 있었다면, 일산은 분당보다 더 강해졌겠죠? 당연한 거죠.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주의 LCD 공장 외에는 딱히 없다. 그리고 LCD 산업은 요즘 또 사양길이고. 일단 고속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철도는 3호선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경의선이라고 하나요? 경의선. 자, 이건 뭐 서울로 출퇴근하는 노선이지 않습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노선. 자, 그 다음에 이제 GTX-A가 들어서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중요한 거는 또 D가 막히고 고속도로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배드타운만 됐다는 거죠. 자족 기능을 못 가졌다는 거죠. 말한 대로 어떤 산업 단지, 어떤 좋은 일자리가 들어서야 되는데
못 들어섰다. 당연히 도시가 커가지 못했죠. 자,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어차피 일산이라는 도시를 만들어 놓았지만 주변에 빈 땅이 많죠. 빈 땅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일산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 요번에 여기죠. 자, 창릉 신도시 들었었는데, 그리고 삼성리 지축. 자, 이게 이제 일산 만들기 전에는 다 빈 땅이었죠. 빈 땅이었는데 이 일산부터 이 라인까지 딱히 어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산업단지도 변변한 산업단지도 없다 보니까 이 앞에 주거지는, 이 앞에 조성하는 택지지구 자체는 이 뒤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자, 그게 문제는 거죠. 그래가지고 삼성리에다가 신도 어떤 택지지구를 지정했을 때 일산에서 많이 빠져나왔죠.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왔죠. 자, 그러면 애초에 일산 수요 자체도 없는데 앞에 좋은 입지에 또 택지지구를 만들면 그 수요를 빨아먹는다는 거죠. 서로 대체 관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불을 질렀던 게 뭐냐면 일산 시민을 열받게 했던 게 바로 이 창릉 신도시죠. 여기다가 때려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일산은 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일산에 어떤 자족 기능이 있어서 대규모의 어떤 산업단지가 있다, 테크노밸리가 있다, K컬처밸리 같은 게 활성화되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또 일산과 여기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여기 또 자족 기능을 넣고 이렇게 도시가 계속 여기 빈 땅에다가 때려 박으면은 이 뒤에 있는 구축들은 다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경부축을 보십시오. 경부축의 최근의 특징이 구축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구축도 이제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까? 자,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주변에 일자리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사실 2006년도만 해도 이 수지 고전을 많이 했죠. 이쪽도 용인도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베드타운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뒤에 뭐랄까요, 제조업이 활발해지면서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 활발해지면서 이제 여기도 자족 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수지 입장에서는 앞에 판교가 있고 그리고 뒤에 삼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학군이 좋고 당연히 수요를 다 빨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수지가 또 날아갔던 거죠. 자,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동탄까지 거대한 동탄을 만들어냈고 기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동탄도 만들어내고 경부축의 발전의 여력이 수원 재개발까지 밀어붙여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힘의 원동력이 뭐냐? 이 주변에 일자리라는 거죠.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 주변에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이런 도시에서는 어떤 동탄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져도 수지와 어떤 그 경쟁 관계에 있어도 고급 수요에 대한 경쟁 관계가 있어도 어떤 서로 대립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서로 대립의 관계. 어떤 상생의 관계가 돼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주변에 상권이 좋아지겠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흥 쪽에다가 이케아, 그다음에 뭐 코스트코, 뭐 큰 대형 몰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주변에 계속 상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긍정의 효과를 만든 거죠. 긍정의 효과. 일자리가 있고 사람이 있고 택지지구를 만들어 놨고 거기에 사람이 살고 그러니까 대형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교통 여건은 계속 좋아지고 GTX A까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자, 이런 경우는 그런 점이 아쉽다는 거죠. 그런 점이. 이게 자족 기능을 더 넣어서 어떤 계속 택지지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보십시오. 아직도 빈 땅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빈 땅이. 더 좋은 땅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여기 뭐 장항 공동 택지지구, 여기도 이거 뭐 짓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뭐 또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바로 강북 강변 타고 또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도 아직도 빈 땅이 많습니다. 소사대고 아직도 빈 땅이 많다는 거죠. 자, 근데 빈 땅에다가 자족 기능 없이 계속 베드타운만 만든다. 그럼 이 뒤에 있는 구축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앞쪽으로 쏠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보고 도시의 현재를 보고 현재의 어떤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를 보고 도시의 미래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장 조건이 필요하다. 자, 고속도로, 그 다음에 철도, 지하철 또는 철도, 그 다음에 일자리. 자, 여러분, 그런 곳이 집중되어 있거나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될 곳을 우리가 찾자는 거죠. 찾아서 가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북쪽의 땅을 보십시오. 철도는 그렇다 치고 어떤 고속도로 자체도 이렇게 발달이 안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북쪽 땅은 이쪽은 뭐 막혀 있고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고. 자, 역시 다산 신도시도 송파 쪽으로 출퇴근하는 어떤 장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장점. 자, 그런 어떤 베드타운의 도시라고 볼 수 있고, 베드타운의 도시이죠. 자, 그리고 그런 쪽으로 도로망들이 발전되어 있는 거죠.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나마 그래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어떤 건 자족 기능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도시도 이 도시에 대한 어떤 다른 대체지가 나오면 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왕숙 신도시가 또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이 도시가 만약에 자족 기능이 있는 그런 어떤 테크노밸리라든지 어떤 그런 도시로 발전을 한다면 이 뒤에 만들어지는 신도시와는 어떤 상생의 관계가 되지만 그런 것 일자리가 없다면 서로 대체 관계가 돼버린다. 자, 그러면 서로 싸움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뒤에다 또 만든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자, 요즘 이제 이 호평, 평내, 뭐 여기도 이제 GTX B인가요? B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지역도 사실은 좀 위험한 거죠. 위험한 겁니다. 자, 뭐 제가 말한 조건에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철도 하나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연결망도 그렇고 고속도로의 발전 축이 없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의 발전 축이 없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산업공단이라든지.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경부축도 여기가 이제 핵심이고 서부축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지만 이쪽은 또 이게 다 산이지 않습니까? 산. 자, 이쪽에 하이닉스 뭐 용인 쪽에 하나 들어오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한 세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정확히 어떤 섹터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섹터를 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한 그러한 조건으로 볼 때 가장 좋은 데가 역시 딱 꼽으라면 세 군데죠. 뭐 볼 것도 없죠. 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곳을 꼽아라. 자, 그러면 당연히 판교죠. 판교는 동부 축과 서부 축의 두 교착점을 만나는 지점에 있다. 자, 만나는 지점에 있으면서 강남 접근성도 뛰어나다. 자, GTX A 노선도 정차하고 그 다음에 월판선 지나가고 신분당선 지나가고 뭐 경강선 지나가고 도대체 몇 개역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판교가 유명한 거다. 그래서 시세도 강하지만 뭐 앞으로 조정을 받으면 이런 판교는 아주 그 핵심 지역이라고 봐야지. 핵심 지역.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교통 인프라가 계속 구축이 되니까 판교 2, 3 지역이 계속 2단지, 3단지가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옆으로 가보시죠. 옆으로 가면 또 좋은 지역이 바로 과천이죠. 과천. 뭐 제가 여기서 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과천도 역시 뭐 GTX 이쪽이 B인가요? 이쪽에 들어서죠. 금정 쪽에. 자, 들어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인프라들이 좋아집니다. 교통 내부 고속도로라고 할 때는 그런 BRT 뭐 그런 것들이 엄청 좋아집니다. 뭐 강남자버스가 기본적으로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좋고 이 인덕원역 근처 이 인덕원역 근처가 또 판교선 월판선도 지나가고 어떤 서부축의 센터가 있는 거죠. 서부축의 이 센터 이 중심에 있다는 거죠. 이 중심에. 자, 그래서 이 안양 지역이 요즘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양 지역이 입지상으로 그런 중간에 있다. 서부축의 중간 있으면서 강남 접근성 좋고 이쪽으로는 또 가산 디지털 밸리 쪽으로 좋고 딱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안양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입지로 봐서도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데가 바로 자, 그 공식대로 보면 역시 광명역세권이죠. 자, 광명역세권. 말할 필요도 없죠. 내부 순환도로, 뭐 외부 순환도로, 서해고속도로, 또 뭐 있습니까? 이거 뭐 KTX, 신안산선, 월판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그 중심축이죠. 중심축, 교통의 중심축. 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그 대형 마트 몰들이 들어오고 일자리도 들어오고 종합병원도 들어오고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입지들을 앞으로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입지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제가 말한 조건을 가지고 찾아낸다. 찾아내면 그곳에 이제 주거지가 들어오고 교통이 계속 개발이 될 것이고 인프라가 개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자리가 계속 또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자, 다시 이제 은계로 들어와 보죠. 자, 은계도 그러한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입지가 좋은 겁니다. 바로 뭐 광명역세권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다는 것 자체는 비슷한 입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도선이 이제 어떤 그 연결선이 계속 지선이죠. 지선이 만들어지니까 자, 좋은데 자, 이제 왜 이제 이 도시가 다른 신도시보다 뭐 광명 역세권이나 뭐 동탄이나 그런 데보다 못 가느냐? 이제 규모에서 밀리는 거죠. 규모. 자, 규모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입지의 큰 규모. 뭐 그렇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더 레벨업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런 도시의 규모에 관해서는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시, 좋은 주거지, 앞으로의 미래의 그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찾자. 그리고 입지를 찾자. 자, 그런 곳은 바로 이제 고속도로가 많은 곳. 경기 남부권 내부 고속도로,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제2경속도로 이게 뭐 그냥 바둑판처럼 격자무늬로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이런 곳에 이게 다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이 몰려 있는 거죠. 4차 산업 제조업들이. 자, 이런 곳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더 좋은 곳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런 세 가지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상 절대각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